э, мирного населения и военнопленных, если не попадаются, убирать. 전쟁의 비용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수십억 달러의 미사일이나 파괴된 탱크의 수로? 답은 둘 다 아닙니다. 크렘린은 군 내부의 스캔들 사례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군대에서의 비용은 훨씬 더 간단하고 흥미로운 요금제로 계산됩니다. 군인을 생존시키는 비용은 단지 300만 루블입니다. 탱크 연료의 암시장 가치는 500달러라는 낮은 수치입니다. 도시를 적에게 넘기는 비용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주장들이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헤르손이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왜 버려졌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가 쿠르스크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탱크의 문을 활짝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표준 전쟁 보고서와 전략가의 화려한 지도는 잊어버리세요. 진실은 위성 사진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진실은 러시아 군대의 내부 계산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크렘린이 절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세 가지 디지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에 미친 광신적인 러시아 장교가 시스템의 배신에 대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지휘관에 의해 제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호텔 방에 피신한 하사관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의 가장 비밀스러운 벨로소프의 정예 부대에서 탈출하여 적에게 망명한 드론 조종사입니다. 세 가지 다른 계급, 세 가지 다른 위치, 그리고 하나의 공통된 고백. 이하의 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모두 같은 끔찍한 진실을 고백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전선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에 의해 조각조각 팔리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배신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첫 번째 파일, 배신의 고백. 당신 앞에 있는 남자는 이반 오트라코프스키입니다. 그는 자유주의 반체제 인사가 아닙니다. 그는 서방의 민주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트라코프스키는 부상당한 전직 해병대원이며 제 블로거로 러시아 민족주의의 가장 강경한 파벌을 대표하며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파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5일에 공개된 이 영상에서 그는 총구를 키예프가 아닌 모스크바로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요원과 스파이들이 권력의 최고층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헤르손과 하르키우 지역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VFU가 쿠르스크 지역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발언들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전장에서의 러시아 군대 붕괴가 크렘린 내부의 고의적인 방해 공작의 결과라는 내부자의 고백입니다. 오트라코프스키는 그의 고백을 계속합니다. 나는 말했고 계속 말할 것이다. 첩자들이 권력의 최고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고의로 특별 군사 작전을 방해하고 고의로 군인과 장교들을 죽이고 있다. 잠시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2022년 헤르손의 상실은 당시 크렘린에 의해 선의의 제스처 또는 전술적 후퇴로 홍보되었습니다. 하르키우에서의 번개 작전은 전선의 재배치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오트라콥스키의 분노의 폭발은 오랫동안 러시아 군사 엘리트 내에서 속삭여져 온 진실을 외치고 있다. 지휘 체계는 군사 논리가 아닌 반역과 사보타주로 운영된다. 헤르손 전선은 러시아에게 전략적 열쇠였다. 드니프로 강 우안의 상실은 크림반도의 안전을 위협했다. 하르키우의 상실은 도네츠크 북쪽 측면을 무방비 상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국 군대가 러시아 영토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트라콥스키에 따르면 이것은 군사적 실수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전선의 현재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스타링크 접근 차단과 우크라이나의 통신 우위 확립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오트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 우주의 제거였다. 이 영상에서의 분노는 병사의 탄약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도부의 배신에 대한 그의 분노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분노는 곧 보게 되겠지만 퇴역 장교들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상황은 이념적 배신보다 훨씬 더 더러운 것, 즉 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트라콥스키가 설명하는 것이 음모론처럼 들린다면 곧 보게 될 것은 믿기 힘든 현실 속에 당신을 남겨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데니스 콜레시니코프 하사입니다. 제27 근위 기계화 보병 사단 제14435 독립 돌격 여단 소속으로 러시아 군대의 중추가 되어야 할 부대입니다. 콜레시니코프는 참회 있지 않고 러시아의 휴양지 소치의 한방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진술에 따르면 러시아 하사는 그의 지휘관들에 의해 오브눌레니에, 즉 제로화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휘관들이 우리 부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들고 무기가 빼앗기고 돈이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휘관들에게 돈을 내야 합니다.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져 전선으로 보내져 죽임을 당합니다. 러시아 군대 용어에서 옴누레니에는 병사를 기록에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코렌니코프가 설명하는 것은 관료적인 제거가 아니라 직접적인 처형입니다.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병사들을 수입원으로 봅니다. 코렌니콥에 따르면 그 가격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전선, 즉 살육장에 나가지 않으려면 100만에서 300만 루블, 즉 약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돈이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콜레스니코프는 러시아 군대 내의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그의 발언을 계속합니다. 제 지휘하에 탱크 3대, 카마즈 트럭 2대, 우랄 3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량들로 원하는 것을 운반합니다. 무기는 전선에서 계속 제거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국방부가 아닌 자신들에게 유리한 임무를 할당합니다. 이 고백은 러시아의 물류가 왜 붕괴되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전선으로 가야 할 무기가 최전선 지휘관들에 의해 암시장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 하르키우 전선에서 탱크가 화력 지원을 할 수 없었는지 또는 코르순에서 탄약이 부족했는지 이해하십니까? 문제는 생산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비디오 발언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탱크의 연료가 로스토프에서 팔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탄약 트럭이 지휘관의 개인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코레스니코프 상병의 소름 끼치는 주장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울레벡, 블라디미르 카디킨, 니키타 포돌린 지휘관들이 뇌물을 거부한 병사들을 죽음으로 보냈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대 중 거의 50%에 해당하는 정확히 50명의 병사들을 처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아닌 단지 뇌물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사라진 50명의 생명. 우리는 이 부분을 비디오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쳐두고 지도와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현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루어야 합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저주는 중요했습니다. 현재 이 전선은 정체되어 보입니다. ISW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지상 공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레스니콥가 언급한 부패 네트워크는 디노프로강 좌안의 러시아 방어를 내부에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물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료 호송대의 표적화와 그로 인한 군대의 연료 부족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술에 따르면 일부 연료는 이미 지휘관들에 의해 판매되었습니다. 하르키우의 상황도 러시아군에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북쪽에서는 보우찬스크와 쿠피안스크 선을 따라 러시아군이 완충지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났지만 거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트라콥스키가 말하길 위에서 언급한 요원들 혹은 더 현실적으로는 부패한 지휘 구조가 작전 능력을 마비시켰다. 하르키우를 강타하는 미사일은 민간 인프라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조정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충격, 우크라이나의 진입은 러시아 국경 수비대와 정보기관의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북한 군대의 지원으로 이 지역을 대부분 탈환했지만 심리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군대의 무적 신화에 대한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기념비였습니다. 국경이 쉽게 넘어간 것은 오트라코프스키의 배신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널리 퍼져 있지만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한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손실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어집니다. 맞습니다. 러시아는 손실에 관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휘관에 의해 죽음에 버려진 병사를 대체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폭로한 오트라콥스키라는 광신자와 생존을 위해 애쓰는 보병 콜레스니코프에 대해 널리 보도되고 글과 그림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시스템의 최상위에 있는 가장 훈련된, 가장 전개의 군인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크렘린의 전쟁 전략 때문에 포기하고 진실을 외치고 있을까요? 대답은 확고한 예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젊은이는 미로슬라프 시모노프입니다. 그는 평범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 국방부 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가 직접 설립한 정계 UAV 센터인 루비콘의 운영자입니다.
루비콘은 러시아 군대의 기술적 전시로 여겨졌습니다. 최고의 장비, 가장 높은 급여, 가장 특별한 임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노프는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항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모노프의 비디오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민간인이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루비콘은 벨로소프의 개인 엘리트 부대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동기만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는 것. 러시아 군대에서 최고의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심지어 엘리트 부대에서도 동기는 더 이상 애국심이나 돈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시모노프는 쿠피안스크 근처에서 복무하는 동안 민간인들이 냉혹하게 정밀 타격을 받았고 지휘 구조가 이를 일상적인 임무로 취급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차이입니다. 라고 시모노프는 우크라이나 신문관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임무는 보이는 것을 의심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자백은 러시아 군대의 기술적 우월성도 환상임을 보여줍니다. 가장 정교한 드론 부대조차 도덕적으로 붕괴하고 있습니다. 시모노프의 탈출은 러시아의 가장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대에서도 누출이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이 병사들은 지휘관의 죽이거나 죽는 선택보다 우크라이나에 항복하고 사는 선택을 선호합니다. 이 모든 조각을 모으면 끔찍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첫째, 최고 위층에서 반역죄로 고발된 장군들. 둘째, 병사들을 착취하고 처형하는 중간 지휘관들. 셋째, 민간인 살해에 혐오감을 느끼고 편을 바꾸는 엘리트 작전 요원들. 이러한 세부사항은 실제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제 러시아 군대의 위치뿐만 아니라 부패 수준에 따라 공격 계획을 씁니다. 콜레시니코프의 폭로는 로스토프 소치 크림반도 물류 라인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만약 군대가 탄약을 운반하는 트럭을 개인 운송에 사용한다면 그 군대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최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그 주변의 연료 저장소와 물류센터에 대한 정밀 공격을 감행한 논리입니다. 키예프는 러시아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료를 고갈시켜 푸틴의 지휘관들이 내부 부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의 정적인 성격에 대한 미래 전망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역은 가장 강력한 요새를 목표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무역이 활발한 지역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자포리자와 남부 도네츠크 라인은 러시아 지휘관들이 운영하는 주요 동맥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보작전을 통해 이 부패 네트워크를 심화시킨다면 러시아 전선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헤르손의 해방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러시아 부패 기구의 지속 불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시나리오가 남부 전선 전체에 놓여 있습니다. 키예프의 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선을 고정시키고 그 뒤에 물류를 타격하며 지휘관들이 병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내부 반란, 탈영, 그리고 옴누레니의 사례가 군대를 내부에서 소모시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모전이 아니라 쇠퇴의 전쟁이 될 수 있는 과정의 역학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이 상황에서 이 과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푸틴의 군대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수백만 발의 총알, 수천 대의 탱크, 수십만 명의 군인들. 그러나 이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사이를 순환하는 것은 더 이상 기름이 아니라 폭력, 압박, 그리고 돈입니다. 가장 큰 적은 반대편 참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그들 자신의 본부에 있습니다. 이 비디오들은 러시아가 군사 능력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라 도덕적 및 구조적 한계를 이미 오래전에 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군대는 패배할 수 있고 영토는 잃을 수 있지만 군대가 자기 병사들에게 총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부패한 구조가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어둡습니다. 크렘린이 이 부패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 자재를 찾았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은 이제 크렘린에 의해 교체 가능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자국 시민이 너무 비싸거나 불평하거나 코레스니콥처럼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들을 제거합니다. 대신 질문하지 않고 언어를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합니다. 그들의 제거, 즉 살해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현재 쿠르스크와 돈바스 전선에서 벌이고 있는 전쟁은 더 이상 단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큰 아웃소싱 작업입니다.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양 익스프레스. 북한 군대의 러시아 진입은 단순한 동맹 지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정보 보고서와 서울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무역 협정입니다.
러시아 군인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국가 예산에 부담이 되지만 김정은에게 보낸 몇 톤의 쌀이나 위성기술과 교환하여 얻은 10,000명 이상의 군인은 비용 면에서 사실상 무료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지휘 구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차코프스키가 말한 러시아 우주의 이상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참회 있는 러시아 병사가 이 새로운 동료들을 볼 때 어떤 기분일까요? 그들은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손짓만으로 죽음으로 보내집니다. 신뢰?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상황은 전선에서 완전한 바벨탑의 재앙으로 변합니다. 가로챈 무전대와는 러시아 장교들이 북한 군인들을 조율할 수 없으며 잘못된 좌표로 인해 아군 오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CSIS와 한국 정보에 따르면 이들 병력 대부분은 현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1950년대 교리에 따라 훈련받았으며 드론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단지 수적 집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지휘관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콜레스니코프가 언급한 부패의 순환이 여기서 더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군인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에서 그들을 지우는 오브눌레니에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스템에서 유령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지휘관은 그들의 월급을 챙길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 돈을 요구할 미망인이나 화난 어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양에 있는 그의 가족은 보통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전쟁의 비용을 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변화시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국제화하여 자국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나토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양만이 유일한 수입 관문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네팔, 쿠바에서 온 수천 명의 용병들이 건설 노동자 광고에 유혹되어 전선으로 보내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포스트 바그너 시대의 조용한 희생자로 여겨집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해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지도에서 가리킬 수 없는 네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가 자국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반대편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시방편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푸틴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산층을 겁주고 싶지 않아서 동원령을 선언하기보다는 돈이나 외교적 교환으로 전선의 구멍을 메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인도적 가치를 결여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자살 행위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교육 수준이 다르며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공통의 목적이 없는 징집병 군대는 복잡한 기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작위 공격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물결처럼 죽음으로 행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지원 정밀 탄약에 맞서 이들은 단지 통계적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러시아의 군대뿐만 아니라 인구학적 미래와 국제적 위상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오차코프스키가 배신자라고 부르는 장군들은 사실 아시아 노동시장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전쟁 경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붕괴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입니다. 러시아는 소련 유산에서 남은 탱크를 소진했습니다. 이제는 자국의 인적 자본을 소진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전선에서 오는 이미지에서 더 많은 외국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무전통신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 군대가 실제로 거대한 용병 회사로 변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진지함으로 관리되는 군대가 아니라 인간 생명을 달러 환율에 맞춰 계산하는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글로벌 폭력 독점체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군사기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료는 더 이상 단순한 석유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가치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베리아의 젊은이의 삶이든 평양의 노예의 삶이든 크렘린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푸틴과 그의 정권에 따르면 기계가 계속 연료를 공급받는 한 바퀴는 계속 돌아갈 것이며 그 바퀴가 스스로를 삼킬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TGN을 주목하세요. 진실은 전선의 안개보다 더 밀도가 높으며 우리는 그 안개를 계속 걷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TGN의 헌신적인 팀이 제공하는 이전에는 아무도 감히 공유하지 않았던 모든 종류의 중요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